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뿐만 아니라 조금 국제 정세 돌아가는 이야기를 뉴스쇼에서 다룰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네. 우리 현안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좀 큰 판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G2 이래가지고 서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건 오래됐잖아요, 교수님.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 건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러시아와 미국, 그러니까 소련이군요. 소련과 미국이 충돌하던 시기엔 이게 전쟁이 나는 형태로 갔다면 네. 지금은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충돌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건가? 이 큰 그림 한번 좀 짧게라도 네. 그려주시면 어떨까? 네,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 질서 재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논쟁이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단일 패권 국가로서의 단극 질서는 이제 좀 와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극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부상을 해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를 두고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용어가 신냉전입니다. 근데 이제 냉전이라는 것은 구식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구냉전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데올로기 이 전체가 정말 확연히 갈라져서 판이 확실히 갈라진 두 개의 판이 이렇게 부딪히는 구조였다면 지금 구조는 그렇게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무슨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또 그걸 자유주의. 일부에서는 뭐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쪽에서도 선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뭐 인권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또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이념적인 그 구분선은 되게 명확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건 과거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대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동맹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세력들이 이제 함께 뭉쳐서 유엔에서 수적으로 이제 이 세력을 이루면서 국제 질서를 좀 못 사는 나라들도 잘 좀 돌아보고 하는 식으로 새로운 신국제 질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못 발휘하고 힘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구도와 미중의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질서 연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제3세력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뭐 어떤 학자들은 더 레스트 그 여타 세력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해증미들 중간에서 이 균형화하면서 가고 있는 이 중간국들이라고 부르고 다양하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힘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미국, 소련 딱 나뉘어지고 뭐 중간은 좀 뭐 있는 둥 없는 둥 존재감이 그랬다면 이제는 그 중간자들의 힘이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인도, 터키, 사우디, 브라질. 뭐 그다음에 좀 혼돈스럽지만 아르헨티나. 네. 뭐 그 이외에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이 굉장히 지금 말씀만 들어보셔도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이 국가들이 가진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영향력도 꽤 커지고 있어요. 커지네요. 근데 이 국가들이 과거에는 어느 한편에 이제 이 속하는 정책을 일정 정도 뚜렷하게 보여줬던 나라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친미적인 노선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그 시리아와의 국교 회복, 그다음에 터키, 이집트 이런 국가들이 아랍권 국가들이 시리아를 포용을 내고 그러면서 이란과 다시 수교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중동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심상치 않고 문제는 이 국가들이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함께 합쳐서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꽤 세력도 되는 거예요. 인구도 많고. 네. 그런데 이 국가들이 최근 벌이고 있는 행보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가까이 오기보다 뭐 러시아, 중국 연대 쪽에 조금 더 다가가는 모양새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터키 같은 경우는 나토 회원국인데 그러나
뭐 이런 연대에 대해서 또 같이 동조해요. 인도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인 안보 대화체인 쿼드라고 불리는 예. 그 나라의 구성체인데 그렇죠. 러시아, 중국, 인도의 삼각 협력을 통해서 유라시아 질서를 새롭게 개편하는데 또 협력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다음 뭐 요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래서 러시아 석유 예. 금수 조치에 대해서 인도가 대거 수입해가지고 석유 화학 제품으로 만들고 원유로 재수출해가지고 무지하게 돈을 벌었어요. 허허. 인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가들의 이 행동을 보면 예. 이게 완전히 칼같이 쫙 나눠져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전 세계가 미중의 그 대립의 축은 있지만 예. 각각의 이익을 따라서 이합집산이 이슈별로 자유롭게 좀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그런 구조로 세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냉전 시대와 신냉전 시대는 네.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과거에처럼 한쪽에 줄서 그러면 딱 서서 가면은 비교적 심플하게 갈 수 있었는데 예. 이제는 굉장히 복잡한 예. 면면마다 그 이익 구도를 다 살피면서 복합적인 외교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국가들이 이익은 실리는 다 챙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기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잘 중간국 외교를 성공적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겨내면은 굉장히 좋지만 이 기회가 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한 입장을 네.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또 이용당하고 또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어떤 면에서는 그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의 중간국이었었는데 예. 사실 그 양제를 잘 활용하는 외교를 자기 내부로 좀 잘 아울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전쟁을 좀 피하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었겠다 싶은데 이제 그거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성공하지 못한 거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외교판이 과거 냉전 시기 외교판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을 하는 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예전처럼 뭐 진짜 완전 1등 이렇게 하는 건 이미 사실은 좀 무너진 지는 좀 됐죠.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미국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수위의 국가지만 상대적으로는 그 영향력이 점차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중국이 이렇게 힘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다 보면 어떤 것까지도 중국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뭐 중국은 일단 경제력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런데 그 경제력을 넘어서는 것이 지구적인 영향력으로 가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미국의 강압적 간섭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는 게 그다음 목표겠죠. 경제 그다음 군사. 그게 되면 그다음에는 글로벌한 중화의 꿈을 펼치는 뭐 새로운 또 패권에 대한 생각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 뭐 중화 대제국을 만들겠다 막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분합니다만 중국이 그것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 중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은 중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이 풍길 수 있는 매력. 그러니까 이제 매력이라고 표현하시니까 확 와닿네. 매력. 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맞다 저런 체제 또는 뭐 저런 국가의 모습 참 멋지다. 근데 미국은 쫙 성장할 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 보검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그 보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면에서 좀 이 힘이 조금 디클라인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의 주도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중국이 아무리 경제력이 커지고 군사력이 커가도 과연 그런 미국이 가졌던 것 같은 매력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여부가 중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막 지금은 어쨌든 기축통화 달러잖아요. 네. 중국이 그럼 이것도 한번 흔들어서 위안하러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꿈을 꿀까요? 그건 당연히 꿈꾸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미국의 이제 뭐 긴 얘기입니다만 미국이 근본위제를 그러니까 달러가 종이 쪼가리잖아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뢰에 근거해서 이걸 가치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도의 그 근보유랑과 같이 맞먹는 달러를 찍어내는 게 원래 시스템이었었는데 뭐 닉슨 대통령 때 이제 근본위제를 포기하고 나서 달러의 가치를 미국의 신용 이외에 지탱해줄 그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걸 석유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최대의 석유 보유 생산국이 달러로만 석유 거래를 한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안보를 미국이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러 이외의 석유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과 그다음에 뭐 또 여타 국가들과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뀌고 있는 거죠. 포지셔닝이. 야, 위안화로도 살 수 있고. 예, 이제 중국이랑은 그런 계약을 했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 이외에도 그 브릭스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데 이 브릭스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사실은 러중이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의 패권적인 그 세계 지배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저항을 하는 이 그룹이었고 G7에 대항되는 뭐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이 그룹이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낸 국가가 13개 나라예요. 진짜요?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기 이제 지원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도 끼워달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 안에서 브릭스에서 일종의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이 무역 결제가 가능한 이 새로운 통화 수단 같은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마치 유로화처럼. 네. EU가 유로화로 같이 쓰듯이. 네. 기축통화 달러의 패권이라는 게 일정 정도 잘 유지되어 왔지만 지금 분명히 이런 흔들리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석유가 다른 화폐로 드디어 이제 거래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패권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뭐 정치, 경제, 군사력 뭐 이런 게 있고 문화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축 통화에 대한 권한인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부식되거든요. 무너져요. 네. 무너진다기보다 이게 이제 침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압도적인 그 지위가. 근데 이게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많은 부분에서 이미 다 그런 미국의 패권이 부식되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이 기축 통화군요. 네. 기축 통화 흔들리는 거. 와. 오늘 이제 큰 판 좀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런 시기에 어떤 자신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한 과제이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미국에게 기대는 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안보리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기로 정말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 싶다면 이제 미국의 그 리더십이 조금 더 이 매력적인 그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되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언자가 되어지고 이런 그 좀 그 외교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실리도 찾고.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실리죠. 우리 실리죠. 그래서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미국에 대해서 수동적으로만 반응한 형태의 국가라기보단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중견국으로서 자기 역할을 좀 해나가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매력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되게 매력 있지 않아요? 매력적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국뽕과 우리 스스로 느낀 매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국뽕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냉철한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매력 있잖아요. 그럼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다크 그룹에 가입됐다는 이 성공 사례 자체는 그냥 글로벌 모든 국가들에게 그냥 하나의 정말 이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이거 국뽕 아니고 진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국에 대한 그 질문들을 던지는 거의 90%는 야, 니는 어떻게 그 가난과 그다음에 그 구조, 이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구조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느냐. 이 질문이 항상 중심에 깔려 있어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시면 학자들 만나보시면 그래서 한국이 글로벌한 의미에서 리더십을 갖춘다는 건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어떤 강대국 중심의 질서라기보다는 이런 그 세계 그 구성 국가들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그 글로벌 질서 안에서 찾아 나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한 일종의 이 가치로운 이 중견국 발전 모델 같은 것들에 대해서 토의하면서 그런 리더십을 끌어가야 되거든요. 와, 우리 막 인구 이만하고 막 영토 이런 우리가 리더십 뭐 세계 아니고 몇 위의 경제력이야 뭐 이런 얘기 말고 너희 없으면 안 돼 이런 리더십. 너희는 꼭 필요해. 너희 보니까 진짜 부러워 이런 진짜 리더십. 글로벌 공영의
기여하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호하고 네. 좀 어떤 때는 용감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은 제가 이제 매력 있다고 표현했었던 거는 최근에 외국 나갔던 분들 하는 얘기가 뭐 K-팝, K-영화, K-드라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가는 데마다 다 물어보더라. 그리고 코리아자만 들어가면 다 뭔가 동경하더라. 이런 네.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게 우리의 상당히 강한 경쟁력이 되고 매력이 되겠구나. 저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네. 문화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서 지금 이 K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K라고 하는 잡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뽕과 네. 그 건강한 자기 자존감 사이에서 네. 사실은 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하. 근데 이거를 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 그냥 척척척 답을 주시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제 질문 보따리를 여기서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식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같이 교수님하고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7시 20분 뉴스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